대출 LTV가 네. 드디어 80%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대요. 190개 정도? 집값이 떨어지는 건가 지금? 대출 LTV가 네. 드디어 80%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물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한정되긴 하지만, 그리고 네. 또 하나 놀라운 게 50년 만기면 반백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초장기 모기지가 나왔는데, 이게 무주택자분들께 내 집 마련은 청신호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네. 일단은 80%를 받을 수 있으면은 6억 이하짜리로 실거주로 가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직까지 세분화된 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정책 모기지론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할 수 있어서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항상 이제 그래요. 1주택자만. 근데 1주택자만큼 중요한 게 다주택자를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다주택자들은 주거의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는 전세를 쏟아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부족하게 되어 있고, 일단은 대출을 생애 최초로만 이렇게 80%로 확대하는 거 조금 아쉽고, 다만 이게 아까 기회가 된다고 한 거는 이제 DSR에 대해서도 미래에 이제 장래 소득을 좀 확대 방향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나 지금 소득이 얼마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실거주한테는 좋고,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보면요, 어떤 데서는 가격들이 지금 9주째 하락한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가격이 2, 3주째 상승. 막 이게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를 이용하면 하락이 나와요. 근데 KB를 이용하면 상승이 또 나와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죠. 그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LTV 80%가 되고 50년 만기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집을 안 사시던 제 주변 지인들이 저 이제 살 거예요. 나 이제 집 살 거야.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일에 무주택자였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끼신다면 매수세가 좀 짙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대 한 6억 언저리 때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6월 1일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6월 1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이 나왔던 물건들이 조금은 걷어들여지는. 6월 1일 날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나 재산세를 내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5월 31일까지 팔아서 없애려고 했어서 매물이 많았었는데 못 파신 분들은 야, 이제 어차피 6월 1일 날 내 소유권이었으니까 난 어차피 세금 낸다. 안 팔아 1년 동안. 안 팔아 이렇게 하거나 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거나 아니면은 호가를 올리는 양상도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 내니까.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보이진 않지만요, 집값에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내야 되는 만큼 좀 올리는 부분이 있죠. 조세의 전가가.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배째라 하는 식으로 이제 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어차피 내니까. 그러면서 내년 1월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매물은 줄어들거나 호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수요층은 있겠죠. 그러면은 6억 이하짜리는 소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싼 거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요,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6억 미만짜리라도 보석이 있고 돌멩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보석을 발견하는 시안을 가진 게 투자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지금 6억 이하는 대출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에 영향이 없는 고가 주택들은 지금 열심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어요. 계속 신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제 매물들이 조금은 소진되거나 호가가 올라가거나 수요층은 있으니까 저가 중심의 물건들은 조금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수요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석과 원석을 구분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방안이 이제 수정안이 11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주죠. 맞습니다. 네, 뭐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등등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데 요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시가 현실화라는 게요. 조금은 늦춰야지 혹은 과거로 좀 회귀를 해야지 우리가 좀 숨이 쉬어질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허걱했거든요. 허걱한 게 이제 세금도 세금이면 건보료 때문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놀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는 공시 가격이라는 게 거의 뭐 한 60% 후반, 그 다음에 70% 이하로 조금 맞춰져 있었는데 2020년도 11월에 문재인 정부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기준이 되는 게 시가랑 뭐 공시가랑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현실화 시키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려가지고. 지금 공시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고 그 변동률이 굉장히 컸는데 중요한 거는 중저가는 2030년까지 90%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가 아파트는 2025년까지 90%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고가 아파트가 종부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공시가. 그래서 지금 90%를 목표인데 지금 예전에 이제 그 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를 보면요. 2020년도 이전까지는 4%대 5%였대요. 근데 2021년도에 19%가 올랐어요. 변동률이. 그리고 이거 너무 심하다. 심각하니까 조금은 낮춰가지고 반영을 한 게 17%예요. 2022년도. 진짜 무섭게 올랐네요. 진짜 무섭게 올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건보료요. 규모보다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거의 뭐 이런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 거의 67개의 행정제도의 어떤 기준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이 공시지가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라든지 개별 부담금 이게 다 이제 적용이 돼요. 엄청 많은 곳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시가를 올리면서 뭐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조금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11월까지 목표 공시지가 90%를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90%가 도달하는 시기를 속도를 늦추겠다고 원래는 얘기한 거예요. 2030년까지 차근차근 올려서 공시지가 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였었는데 뭐 32년이든 35년이 좀 더 늦추겠다. 천천히 올리겠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도 요 최근에 저희가 건보료 관련된 이런 상담을 엄청 많이 하게 됐었는데 가만히 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지역가입자로 탕 튕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밑에 피부양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돈 내라고. 그렇죠. 왜 나한테 갑자기 돈을 내라 그러지? 당신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안 돼요. 지역가입자 하셔야 돼요. 이유를 봤더니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집값 시세가 오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자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분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받아야 되는 세금은요, 되게 찾아가기가 복잡해요. 돈은요, 뭐 지원금 이게 진짜 복잡해요.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못 찾아. 근데 거꾸로 제가 공무원 끝나고 딱 나왔는데 바로 그냥 건보료가 팍 나오더라고요. 받아야 되는 거는 잽싸게 그냥 해요. 딱 조준해놓고 쏘는 것 같아 고지서를. 그러니까요. 정말 빨리 나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시지가 관련된 거는 의회에 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협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11월 달에 나온다는 거는 올해에는 세금에 대해서는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내년 정도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질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게 되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가 지금 걱정하는 분, 좋아하는 분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소장님께서는 부동산에 어떤
전망 뷰를 갖고 계신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였느냐? 예전에 불과 한 넉 달 전,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미분양이 네. 한 48개, 50개 미만이었어요. 거의 없다. 거의 싶었죠. 없다. 네. 근데 한 3월 되니까 네. 180개가 됐어요. 왜 이렇게 늘어요? 근데 4월이 되니까 네. 360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서울에. 이제 가격 하락 조짐인가? 라는 맞아요. 이제 신문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분양을 바라볼 때는요. 이걸 뜯어봐야 돼요. 360개 중에서 190개가 한 단지예요. 예, 그 중에서 그 한 단지인데 네. 그 한 단지가 이제 미아 쪽에 있는데 칸타빌 수유 팰리스 예, 이 아파트인데 얘가 한 190개 정도?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180개, 거예요? 190개 정도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을까요? 얘가 단지가 엄청 큰가? 분양 아니요, 200세대밖에 안 돼요. 어? 완전 미분양이죠. 뭐야? 예,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뭐냐면요,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요. 비싸게 분양되는. 가격을 엄청 비싸게 한 거예요. 시세대로 분양을 하는 거구나. 시세보다 더 비쌌어요. 새 주변보다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 근데 주상복합이야. 세대수도 작아. 주변은 다 아파트촌이 아니라 빌라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장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분양이랑 좀 다른 모습이네요. 일반적인 분양이긴 하지만은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양이죠. 일본 우리는 대단지 아파트나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선호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외면을 하겠죠. 왜냐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요. 분양이 잘 네. 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파니까 분양이 잘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렇죠. 엄청 그러면은 몰리겠죠. 미분양이 생겨요. 그러면서 가격들이 내려가요.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가격을 비싸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나고 줍줍도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비싸게 팔면 안 팔리니까 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좀 싸게 분양을 할 수도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강북에 있고 동대문에도 네. 저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그게 이제 한 30개 정도 소진이 됐는데 네. 거기 두 개가 거의 한 뭐 5분의 4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나머지 하는 한 단지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미분양이 쌓이긴 쌓이는데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기가 있어도 쌓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때가 진짜 하락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가 진짜 하락이에요. 진짜 정말 예를 들어서 네. 서울 중심가에 막 한남동이나 이런 네. 데 재개발을 해서 네. 아파트를 싹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미분양이나 네. 이런 건 진짜 큰 그렇죠.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통계를 볼 때 네. 주식 볼 때도 그렇잖아. 일주일 단위랑 한 달 단위랑 1년 단위랑 네. 2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보면요. 그래프에 이 급한 곡선들이 그쵸. 보이잖아요. 네, 네. 보시면요. 지금 360개 올랐잖아요. 네. 서울에. 이거 진짜 옛날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옛날에는 몇 천, 3천, 4천. 그러니까 작년에 네. 비해서 좀 많아 보이는 거지. 작년에 비해서 많아 보이죠. 40개, 50개에서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네. 원래 쌓이면요 몇 천 개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많이 쌓인 게 아니고 경기도도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것도 길게 보면요 네. 얼마 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시점이 올해 한 달 전이면은 속도가 2배예요. 네. 근데 5년 하고 한 10년 단위로 보면은 이거는 그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런 징조가 아니라 이제 거시적으로도 봐야 되고 세부적으로도 까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고도 봐야 되고 이제 멀리도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부분들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인다고 하락을 하는가? 하락이 아니라 일단은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들은 이유 있는 미분양이었고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쌓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라서 미분양으로만 우선은 볼 때 하락의 징조는 아니고 더불어서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이 있거든요. 네. 준공 후 미분양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면은 미분양으로 볼 때는 아직 하락의 징조는 아니다라는 부분. 저희가 서울의 미분양에 관심 갖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미분양이 쌓인다? 전국 집값이 떨어질 신호인가?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시기인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서울의 미분양은 이유 있는 미분양이었고 이게 집값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취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빨라.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 투자 작년, 재작년 정말 재밌었거든요. 요즘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약간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은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좋습니다. 이게 혼란스럽다는 게 부동산은 매번 오르기만 할까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두 개는 친구거든요. 항상 이거는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를 하신 분 중에서 한 3년 전에 투자를 했거나 4년 전 이번 정권에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들이 급등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급등할 줄 알아요. 똑같아 주식이랑.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거든요. 주식은 원래 이런 건가? 나 주식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5년 전, 4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은요. 내가 부동산 왕인 줄 알아요. 왜냐면은 뭘 사도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웬만한 실수 안 하면은. 근데 그 와중에 주식은 또 그런 호황장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도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워 주목해야 되는 건요. 상승장에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요. 하락장에도 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상승과 하락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샘플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지금 가격이 빠지는 데를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유 있게 빠져야 돼요. 뭐 저기 태백산맥에 아파트가 한 19세대, 20세대가 올라갔어. 걔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만약에 그런 거 말고 이유 있는 가격 하락이란 이유 있는 가격 하락이란 물량에 의해서 가격이 빠진 데가 있어요. 공급이 많아서. 그러니까는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의 팔달구 같은 경우는요.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 자체가 거의 뭐 900세대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이제 올해만 나오는 게 한 지금 6,000세대, 7,000세대, 8,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하반기 8월 달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죠. 그렇죠. 공급에 장사 없으니까.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물량이 좀 많은데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화성도 조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동탄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급이 매년 폭탄이 아니에요. 한때예요. 그렇죠. 나오고 또 쉬는 타이밍 있고 나오고 쉬는 타이밍.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때 팔면 안 돼요. 지고 있어야 돼요. 지고 있는 게 나아요. 매수자 입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야겠네. 사야 되죠. 그런데 뭐 물량이 뭐 한 4년, 5년 연속으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3년 이상 계속 나온다. 그런 데는 한 2년 남겨둔 시점부터 들어가는 게 조금 좋고 한 2년 정도 나온다.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그 조정의 장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조정장이면은 최고점일 때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려면은 지금 들어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락의 맨 마지막에 종착역을 우리 발바닥과 머리끝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판단해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최고의 극대의 수익을 내서 최저점에 들여서 최고점에 판다. 그거는 우연히는 맞을 수 있는데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지 단순하게 이거 최저점인 것 같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 없어요. 약간 이런 거네요. 적당할 때 사서 기다리면 된다. 약간 이런 일단은 기다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매도 타임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쌓이고 공급으로 인해서 조정이 조금 되는 부분들 이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하락이 되는 데가 있어요. 공급과 무관하게 오버슈팅이 된대. 많이 오른데? 오버슈팅인데 뭘로 많이 올랐냐면 호재로 갑자기 급하게 오른 데가 조정이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의왕 같은 동네나 예를 들어서 의왕 같은 동네가 GTX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 3억 빠지고 뭐 이랬어요. 작년에도 막 갑자기 상록수역에 GTX 쓴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난리 나고. 안산의 상록수역. 안산에, 네. 근데 안산도 그렇고 뭐 시흥도 그렇고 네. 그 화성 같은 경우, 동탄 같은 경우도 GTX A 노선으로 급하게 오른 감이 있어요. 네. 조정이 조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왕의 대장 아파트가 그 인덕원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네. 호가가 막 21억까지 올라갔었어요. 30평대가. 한참 올라갔을 때. 예. 근데 뭐 지금도 호가를 보니까 20억대가 있는데 그게 몇 개 없고 예전에는 평균 15억, 16억이 되는데 네. 17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뭐 13억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많이 근데- 내려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거는 조금은 지금은 활용해야 된다. 왜냐면 오버슈팅이 됐다가 한번 빠지면은 네. 이제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우상향이라는 게 올라가다가 네. 살짝 빠졌다가 또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살짝 내려오는 이런 시기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전세가를 잘 봐야 돼요. 전세가. 예, 근데 전세가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네. 실거주 수요가 있고요. 네. 투자를 하는 가수요들이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되게 같이 있어야지 가격들이 좀 잘 받쳐주는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 중에서 전세가율이 지금 30% 40%인 데가 있어요. 네. 어디냐면 세종시 같은데. 음. 그런 데는 투자로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들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거주로는 뭐 들어가서 기다린다. 불가피하게 실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전세가가 30% 40%밖에 안 되면요. 이거는 가수요가 안 붙는 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투자로서는 좀 들어가면 좀 안 되는 거. 그럼 얼마 정도의 전세가율이면 실수요자가 탄탄하다? 그래도 60% 이상은 넘어가야죠. 60%. 예, 60% 그리고 70% 80%도 나중에 있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90%대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있을 때 이제 가수요 실수요가 적정하게 맞아야지 투자처로서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만 편중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 이게 전세가가 아니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이에요. 근데 전세가율이 90%라는 얘기는 9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10억짜리 집에 내가 9억을 빌려주고 들어가는 세입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1억만 더 주면 살 수 있는데 네. 9억을 주고 들어가 내가 살겠어라는 의지를 갖는 건 야 이거 집값 지금 높아. 그러니까 집 사지 말고 일단 전세로 들어가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세로 비싸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집값이 네. 가만히 있는 시장에 네. 거꾸로 전세가가 더 이제 강세를 보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네, 네. 올라가는 거는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들이 지금은 못 믿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집값 오를까? 상상도 안 한 시절도 불과 5, 6년, 6, 7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는 전세가가 되게 좁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좁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좁아지면 투자자들이 몰려들겠죠. 네. 그러면은 가격들이 또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를 딛고 이제 올라간 양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에 좀 반대적인 현상이 있어요. 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서 매매가가 멈춰 있는데 네. 그럼 거꾸로 매매의 수요자가 전세 수요자로 가겠죠. 그럼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은 전세가가 매매가가 가만히 있을 때 높아지면은 또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대부분 뭐 50%, 60% 때가 많고 70% 넘으면 진짜 많이 된 건데 그런 데밖에 없고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상상이 안 가겠지만요. 나중에 또 그런 시장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올까요? 네, 아마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됐고 화폐 네.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500만 원, 3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던 게 조금 지나니까는 그 비슷하게 생각되는 체감되는 가격들이 3천,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3천, 5천으로는 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체감적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좁다라는 구간들은 또 분명히 올 수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시장은 반복되고 변화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네. 그 시장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반복의 주기가 뭐 단위가 뭐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거는 몰라요. 그쵸. 그 주기는 봐야 되지만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순환에 대한 형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